자, 이제는 각 학습 방식에 따라서 세부적인 알고리즘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다소 어마무시하게 생긴 그림들이 펼쳐져 있죠. 네, 그만큼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딥러닝, 앙상블, 뉴럴 네트워크, 디시전 트리, 베이지안, 디멘전 리덕션, 그리고 그 안에들은 더 많은 것 같죠, 종류가. 처음 보는 용어들 굉장히 많으실 거고, 저도 사실은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가 대화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알고리즘들은 끊임없이 개발을 되고 있고, 끊임없이 그 개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알고리즘을 모두 다 알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저도 거의 대부분 알고 있긴 한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죠. 저는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이걸 해왔고, 그리고 새롭게 개발되는 것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다 익히라고 하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통상 아마 제가 다 들어본 건 아닌데, 제 강의에서는 그렇지 않은 편인데, 통상 데이터 분석이나 관련된 강의들을 보면 이 알고리즘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이게 진짜 데이터 분석 강의인지 알고리즘 강의인지 도대체 모를 정도로 알고리즘에 대해서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이 많고, 그거에 대한 실제 논문도 많고, 개발자도 많고, 그리고 그걸 사용한 강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주객이 변두되면 안 돼요. 여러분 데이터 분석 공부하시면 정말 수많은 알고리즘 강의, 제 강의에도 알고리즘 강의가 이제 쏟아질 겁니다. 쏟아질 건데, 지금까지 배웠던 거에 비해서 훨씬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많은 시간을 강의하게 되고 훨씬 머리 아프시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은 마치 데이터 분석이 알고리즘인 것처럼 생각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알고리즘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객이 변두되면 안 됩니다. 알고리즘은 시작이자 끝이지 그것이 데이터 분석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많은 알고리즘을 배우시게 될 건데, 이 알고리즘에 매몰돼서 마치 이 알고리즘을 배우는 것만이 데이터 분석인 양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학습 방식에 따른 세부 알고리즘, 이거를 지금 링크가 되어 있는데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위키피디아 링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설명한 내용보다 훨씬 자세합니다. 훨씬. 머신러닝 아웃라인이죠. 알고리즘 종류입니다. 저는 사실 세 가지, 네 가지 러닝 방식 얘기했는데 사실은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고, 이거 다 링크죠. 방법론 알고리즘은 셀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습니다. 스크롤 보세요, 스크롤. 그렇죠? 엄청 많습니다. 크게 봤을 때 이 프로그램 쇼를 해보면, 클래시피케이션, 클러스터링, 리그레션, 배웠던 거지,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슈퍼바이저 러닝, 이런 알고리즘이 있구나. 클러스터링, 이런 알고리즘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름만 봐도 정말 많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인공지능 관련 딥러닝 레이어들은 훨씬 더 많죠. 리인포스먼트 러닝 훨씬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알려드릴 수도 있겠지만 저도 정확히는 다 모르고, 그런 것들을 다 아시는 게 의미도 있지만 그 의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이고, 그 범주에 속하는 알고리즘의 집합은 무엇이고, 그 우선순위에서 확인을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 다양한 알고리즘이 있구나 정도만 아셔도 괜찮아요. 좀 더 중요한 건 바로 아래 그림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한 예시인데, 논문에서 가져온 예시인데, 실제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신기술이 나왔네, 새로운 알고리즘이 나왔네, 이걸 파이썬을 해봐야지, 이게 메인이 아닙니다. 어떤 것들을 기획하고 어떻게 기획을 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그림이
애초에 이 논문에 있는 그림의 목적과는 조금 다른데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Weather and Climate Science, 난 날씨를 예측하고 싶다.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그럴 때 날씨 예측을 위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바로 툴, 프로블럼, 데이터, 알고리즘, emerging area, 그리고 feature engineering, decision making, education. 이게 더 중요합니다. 나는 날씨 예측을 위해서 어떤 도구를 써야 될까? 무조건 파이썬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저도 파이썬 언제까지 쓸지 모릅니다, 사실. 새로운 게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도구를 써야 될지, 그리고 어떤 문제, 날씨를 위해서는 예측하기 위해선 고려해야 될 변수가 굉장히 많겠습니다. 그 변수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이런 변수를 반영해서 어떤 것을 예측해야 되는지, 그 문제에 대한 고민, 그리고 문제가 나왔으면 이러한 변수들을 담고 있는 데이터는 무엇이 있을까? 어디에서 받을 수 있지? 그리고 이 문제는 결국 어떤 문제인데 지도학습인가? 비지도학습인가? 그런 걸 파악을 한 다음에 내가 알고리즘의 후보로 쓸 수 있는 건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을 그제서야 이 네 가지는 2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데이터 분석 1단계가 있고 그리고 뭐 2단계, 3단계가 있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네 가지는 이게 잘 기억이 안 나시면 괜찮습니다. 이 네 가지는 수동적으로 데이터 분석 강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어떤 툴, 어떤 문제, 어떤 데이터, 어떤 알고리즘. 그런데 이걸 통해 데이터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걸 어떤 지역의 날씨를 예측할 수 있지? 좀 더 사회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내가 만든 이런 알고리즘을 통한 데이터 분석 결과가 어떤 이머징한 에리아 또는 어떤 분야, 어떤 지역에서 좀 더 응용돼서 더 잘 쓰일 수 있을까? 그리고 또는 좀 더 나은 성능을 위해서 어떤 변수, 어떤 피처를 엔지니어링을 해서 다시 한번 성능을 업데이트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결과, 나온 결과가 어떻게 우리의 삶, 우리의 비즈니스, 우리의 경제, 사회적인 문제에 의사결정할 수 있을까? 나아가 이걸 나는 이 새로운 효과 있는 결과를 작게 보면 교육적인 면서로 학생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아니면 직장인, 사회인, 교육적인 문제에서 어떻게 사회에 공유할 수 있을까? 이겁니다. 좀 다르죠?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에 있는 내용은 수동적으로 한번 데이터 분석을 한번 쓱 긁으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즉 누구나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누구나도 안타까운 분들이 많아요. 알고리즘에 매몰돼서 알고리즘만 매번 그걸 코드를 치시는 분들만 계세요. 내가 무슨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뭔 데이터 쓰는지 관심이 없어요. 알고리즘만 계속 보시는 분들 계세요.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네 가지 단계는 요즘은 모르겠어요. 요즘은 뭐 지나다 보니까 유치원 코딩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아무나 누구나 학과 불문하고, 제가 학과 불문한다는 뜻은 요즘은 학과 상관없이 그냥 이 능력만 있으면 다 채용이 되죠. 점점 서로 영역을 뺏고 뺏기는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거는 제 강의만 들어도 완성할 수가 있고 제 강의가 아니더라도 어떤 강의를 들어도 다 할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다른 분야의 활용, 응용, 사회적으로 기여를 하고 좀 더 누구나 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을 성능을 업데이트를 하고 이걸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고 어떻게 사회에 공헌하면서 공유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가, 이건 사실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 주로 창의성 영역입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 분석의 힘,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렇게 인정받고 좀 더 몸값을 높이고 각광받으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것이 다가 아니라 이 아랫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금 학습 방식에 따른 세부 알고리즘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 알고리즘에 매몰되지 마시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방향, 진짜 중요한 건 바로 데이터 분석 기획이자 내가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가, 그걸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알고리즘은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부터 할 얘기는 좀 다른 영역일 수 있는 게 세부 알고리즘의 종류를 지금 X축에 펼쳐놓았습니다. Reinforcement Learning, 뉴럴 네트워크, 그죠? Classification, Clustering. 지금 X축에 펼쳐져 있는 건 알고리즘의 종류입니다. 종류이고, 반면 가로로 써 있는 것들은 분야입니다. 산업 분야. Agriculture, Banking, Material, Chemical, High-Tech, Insurance, Oil and Gas, Retail 굉장히 많죠. 모든 분야입니다. 제 말의 반증인데 최신 알고리즘이 모든 산업을 다 더미넌트하고 지배하는 알고리즘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 색으로 표현된 것 중에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이에요. 뱅킹에서는 뱅킹 분야 주로 어떤 알고리즘 많이 씁니까? 색상이 진한 게 많이 쓰이는 겁니다. 여기, 여기, 여기 굳이 정하자면 그래서 feed forward network, tree based ensemble, regression analysis입니다. 반면 색이 연할수록 잘 쓰지 않는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보면 최신 알고리즘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모든 분야에 다 쓰이는 게 있을까요? 딱 봐도 없죠. 특히 여기 지금 이 알고리즘의 목록들에서 보면은 앞에 있는 건 다소 최신적인 딥러닝입니다. 반면 여기에는 다소 전통적인 기술이에요. 통계 추론과 기계학습 기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그림을 봤을 때 최신 딥러닝 알고리즘이 많이 쓰이는 곳은 뱅킹 일부, 오토모티브, 그렇죠? 인슈어런스, 리테일 밖에 없죠. 더 진한 색들은 오히려 통계 추론과 기계학습에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공식적인 보고서에 있는 것들인데 그만큼 분석 목적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의 종류가 한정된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무조건 여기 나와 있는 최신 알고리즘만 판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최신 알고리즘 저는 해봤습니다. 할 줄 압니다가 중요한 세상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나는 파이썬 쓸 줄 알고요. 최신 알고리즘 쓸 줄 알아요. 그래서 뭐? 그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사회에 기여하고 성능을 어떻게 업데이트하고 어떻게 이 삶의 의사결정과 공유를 했는지를 통해 세상을 바꾸었는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산업 분야가 있고 이 중에서 최신 기술만이 도미네이트 하는 것도 없고 여전히 통계 추론과 기계학습이 훨씬 많이 쓰이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알고리즘에 너무 매몰되시면 안 되고 알고리즘을 입맛에 맞게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의 분석 목적과 상황에 맞게 환경의 변화에 맞게 필요한 알고리즘을 융통성 있게 가져다가 활용하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이번엔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 내부에선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특히 알고리즘을 통해 데이터의 패턴을 찾는 건 어느 정도로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축에는 마찬가지로 최신 딥러닝 기술, 그리고 전통적인 통계 추론과 기계학습 알고리즘이 있고 이번엔 세로축에는 기업에서 대부분 존재하고 있는 파이낸스 부서, 휴먼 리소스 부서, 마케팅 세일즈 부서, 운영 부서, 상품 개발 부서, 그리고 CFO적으로 재무적인 리스크 관리 부서, 서비스 오퍼레이션 부서, 전략 기획 부서, 아니면 생산 공정, 제조 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부서들이 모두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데이터 분석보다는 사람이 수동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데이터 분석 그리고 딥러닝과 관련된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을 주로 하는 부서는 여전히 마케팅 앤 세일즈, 그리고 리스크 부서,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앤 매니팩처링 부서, 이 세 가지 부서가 가장 전통적인 방식부터 시작해서 최신 기술까지 해서 데이터 분석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설명력이 필요한, 왜 그러한 리스크, 즉 향후 우리가 매출과 투자 그리고 관련 비용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존재하는지 이런 거를 분석하는 곳들은 얼마의 리스크가 될 거예요 라고 그냥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딥러닝류의 최신 기술보다는 상대적으로 설명이 좀 가능한 리그레션 어널라이시스, 몬테칼로 등으로 실제로 설명이 가능한 알고리즘과 실제 미래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보기 위해서 몬테칼로와 같은 알고리즘을 가장 많이 씁니다. 여전히. 이들은 설명력이 중요하고 어떠한 상황이 미래에 펼쳐질지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딥러닝류를 사실 아직까지도 많이 쓸 수가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마케팅 앤 세일즈 부서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회계 분석이나 그리고 고객을 분리하기 위해서 클러스터링 그리고 앙상블을 통해서 좀 더 정확성을 높이는 방식도 쓰지만 만약에 설명력이 좀 필요 없고 타겟 고객을 잘 찾는 게 중요하다. 매출이 어떻게 될지 정확히 예측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면 이런 딥러닝류의 알고리즘도 여전히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공정에서도 이런 리그레션 분야, 특히 리그레션과 같은 게 가장 많이 쓰이죠. 정말 제너럴하게 쓰이는 겁니다. 그리고 분류 문제,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성능을 좀 높여보고자 그리고 설명력이 필요 없으면 이런 딥러닝류도 일부 사용을 하고 있고 공장 과정이기 때문에 reinforcement learning을 통해 다소 자동화하는 것도 있습니다. 즉 요약을 하면 분야를 막론하고 기업에는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수많은 부서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부서들에서도 하나의 더미넌트한 알고리즘을 쓰는 게 아닌 겁니다. 최신 기술만 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부서에 목표가 있을 거고 부서들마다 집중하고자 하는 문제와 영역이 있습니다. 그거에 맞게 그 방향에 맞게 알고리즘을 선택적으로 가져다가 써서 효과적으로 디지털 비즈니스를 자동하고 데이터화하고 디지털화하는 거라는 겁니다. 즉 위에 있는 그림과 지금의 그림을 요약하면 결국 분야와 비즈니스 부서를 막론하고 특정 알고리즘을 다 쓰는 게 아니라 그들의 문제와 상황, 환경에 맞게 필요한 알고리즘을 적재적소에 선택을 해서 데이터 모델링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부 알고리즘들은 각 분야와 그리고 부서에 맞게 유기적으로 융통성 있게 쓰는데 그럼 도대체 이러한 영역을 언제까지 어떻게 확장하는 것입니까? 궁금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그림일 수 있지만 아마 나중엔 이런 그림의 색깔이 좀 더 농도가 진해질 겁니다. 분야를 막론하고 부서를 막론하고 농도가 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래 그림에 그 답이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표현되어 있죠. 이 그림이 무엇이냐면 일반적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인간의 능력, 인간의 성능, 이런 기업 비즈니스 아닌 분야에서 어떤 예측을 하거나 분류를 하거나 하는 문제에서 인간이 예를 들어서 사진을 보고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맞추는 것. 인간도 오류가 있죠. 항상 맞추는 게 아닙니다. 약 95%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수준을 지나고 나니까 한 2014년 중반부터 시작해서 알고리즘의 성능이 인간보다 한참 못 따라오다가 이 변곡점을 기점으로 해서 인간보다 훨씬 정확하게 정답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학습 방식에 따른 세부 알고리즘,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을 막론하고 각 분야, 부서마다 데이터 분석의 성능을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이러한 환경적인 문화가 나타나게 된 계기는 과거에는 데이터 분석의 성능이 인간보다 훨씬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절에는 유능한 경영자, 뭐 MBA 코스를 거치던가 아니면은 뭐 전문적인 인사이트가 있거나 리더십이 있거나 그렇죠? 그를 통해서 조직을 좀 더 드라이버를 잘 걸고 그리고 전략을 잘 제시를 해서 이끄는 게 중요했지만 점차 인간보다 기계의 성능, 컴퓨터의 성능, 로봇의 성능이 인간보다 훨씬 나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봤듯이 굳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원하는 것도 많은 인간을 쓰느니 대신 reinforcement learning과 같이 기계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2014년도부터 점차 심해지고 있고 지금은 더욱 성능도 올라가고 있고 그 대체가 훨씬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점점 베스트 AI 시스템이 많이 구축이 되어 있고 많이 활용이 되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면 우리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이 학습 방식에 따라서 세부 알고리즘은 굉장히 많다. 이거를 다 배우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왜냐하면 현재도 우리가 대화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알고리즘은 끝없이 개발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알고리즘을 익히다가 알고리즘이 데이터 분석인 양 매몰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결국 데이터 분석은 내가 어떤 툴을 써서 어떤 문제를, 어떤 데이터를, 어떤 알고리즘을 써서 현재 있는 것보다 훨씬 경쟁력 있고 효과적으로 합리적으로 이 사회, 세상에 기여를 하고 공유를 하고 성능을 올릴 것인가 이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부 알고리즘들 중에 특정한 알고리즘이 집중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각 분야에 따라 그리고 부서에 따라서 좀 더 집중되는 알고리즘이 풀어야 될 문제, 환경,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선택되어서 융통성 있게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모든 알고리즘을 다 배우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건 방법이 아닙니다. 상황에 맞게 내가 필요한 알고리즘을 빠르게 집중해서 쓰는 능력, 그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게 된 이유는 결국 과거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2010년도만 해도 인간의 성능을 기계가 따라오지 못했지만 2013년도를 기점 14년도 이후부터는 점차 이 세부 알고리즘의 성능이 인간을 훨씬 뛰어넘고 있기 때문에 점차 대부분의 분야, 부서, 학과를 막론하고 이런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여 데이터의 정교한 패턴을 트래킹을 하고 자동으로 의사결정하고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만들기 위한 방향을 모두 다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